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빠르면 5월쯤 이 한한령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엔터, 화장품, 그리고 게임 업종 등에서 수혜 주착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관세 영향권에 들어있는 종목들도 많은 만큼 어떤 종목이 좋을지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떤 투자 종목들을 가져가야 할지 항상 전문가님께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오늘 예병곤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현재까지의 시장 흐름 한 번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잠시 양전환을 하나 싶었지만 현재는 양시장이 모두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가 현재 0.6% 하락, 또 코스닥은 0.21%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만이 타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시장 상황 잠시 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좀 알려주시죠.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시장이 최근 들어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조금 예상과는 다르게 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은 결국은 시장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런 기조가 확산이 되면서 결국 수급적인 차원이 좀 해결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중국의 한한령 해제, 이게 뭐가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전체적인 시장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지금 우리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다. 이 얘기의 끝은 뭐냐 하면 지금 시장이 돈이 있다는 얘기고 그 시장이 지금 돈이 갈 곳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왜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정말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안 좋을 때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엔터주와 화장품주가 전혀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영향을 받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관세 회피처라고 불리는 이 엔터 사업이 조금 좋을 것이다 얘기는 계속해서 얘기는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얘기가 들리면서 이게 시장이 갈 곳이 즉 돈이 갈 곳을 찾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 지금 유동성이 어느 정도 공급되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유동성이 생겼다는 것은 시장에 이제 자금들이 돌아오고 있다. 회수되고 있다. 시장의 증시 대금이 풍부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소재들이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이제 대내적 변수, 그러니까 그 정치적 불확실성, 그다음에 감사보고서 시즌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면서 아직은 시장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고점을 뚫고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3,200포인트 이상을 또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물음표가 채워질 물음표가 이제 딱 퀘스천 마크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존재는 하나 시장에 그만큼 증시 대금들이 조금씩 증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몰려가고 있다. 지금 어떤 불확실성도 제거되거나 해소된 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 대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돈들이 증시 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 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식은 짧게 끊어놓고 보면 항상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길게 끊어놓고 보면 언제나 정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회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셔서 그 저점 구간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즉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꼭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이 빠질 때는 한없이 더 빠진다고 다들 난립니다. 그런데 그때가 항상 지나놓고 보면
기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위기가 기회였던 거고 항상 증시가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 나와요. 그때가 매도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탐욕을 매도하고 공포를 매수하라는 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증시의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 즉 긴 관점에서의 매수 매도 시기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든 전에 없던 그 증시 대금이 안 몰릴 때는 돈이 방향성이고 뭐고 없어요. 어디로 가야지라고 눈치도 안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성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증시 대금이 조금은 활발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3월 20일까지의 불확실성은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증시가 올라올수록 조금은 분할 매도해놓고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증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시점에 다시 주식을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즉 긴 관점에서의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부분적으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앵커님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님은 좋아하는 그룹이나 팬덤이 있는 쪽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누구예요? 저는 슈퍼주니어 좋아해요. 아, 슈퍼주니어. 예, SM. 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 나이가 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슈퍼주니어를 좋아할 나이는 아닌데, 그죠? 그거보다 지금 한참 더 미친데, 앵커님이 저한테 나이를 속이지 않았던 한, 그 슈퍼주니어 중에 누구 좋아해요? 저 은혁 좋아해요. 아, 은혁 좋아해요. 네. 아, 그렇죠. 우리 때는 뭐 왕조현 뭐 이런 홍콩 배우들 좋아했습니다. 네. 자, 지금 한한령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잠깐 좀 얘기를 드릴게요. 중국이 푼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엔터 사업 쪽은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팬덤을 발휘해서 음반을 산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음반을 구입한다. 이거는 우리는 보통 이제 팬덤으로 그럼 슈퍼주니어 음반을 구입할 때 뭐 한두 장 구입하죠. 그죠? 뭐 두 장도 아닐 거예요, 아마. 한 장 정도 구입할 거예요. 그죠? 네. 중국은 이게 이제 진짜 팬들 막 5,000장씩 구입을 해요. 맞아요. 예, 예. 그들은 막 팬덤이 생기면 대량으로 구매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공동 구매 엄청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한령이 해제된다는 건 그만큼 음반 판매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OTT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음원 사이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 그 한한령 해제가 사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큰 영향, 즉 우리나라 경제에는 조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게 엔터 사업하고 화장품 사업이죠. 예전에 이제 뭐 명동에 화장품 가게들마다 동이 나고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아마 새로운 이 한한령 해제는 중국 시장에 아마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해제 그런 이제 붐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사실 중국인들을 이제 중국에 혹시 중국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안 가보셨어요. 가보면 중국인 분들조차도 자기네 제약을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약을 털어가요? 여행 와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약을 털어가는 거예요. 거의 뭐 약국 하나를 동낼 만큼 털어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한령이 해제되면 제약 쪽, 특히 이제 뭐 중국이 이제 최근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제약 바이오 쪽도 조금 염두에 두시. 즉 한한령 해제의 끝은 제약 바이오 업황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참고해 보는 것.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수치적 개념에서의 증시를 바라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 어떤 관점에서의 증시를 바라보는 개념이냐.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증시를 바라보는 개념이죠. 그 인문학적 관점의 증시를 바라보는 개념, 요거를 오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그래도 유동성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관세, 또 정치, 감사보고서 시즌 같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우리가 어떤 부분들 체크해가야 할지 짚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한학년과 관련된 섹터 분석까지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기억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변동성이 상존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투자하기 그 전에 우리가 핵심 요소들을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 요소들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오늘도 전문가님께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전략 더해주실까요? 예, 지난 시간들을 좀 되짚어가면서 오늘도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짚었던 것, 즉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해왔던 걸 되짚어 보자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주식을 좀 내가 실력이 떨어지나?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서 그런 거지 누군가 여러분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 가르친 거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쓸데없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죠. 사실은 주식을 수리적, 즉 수치적 개념으로 이해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 주식은 끊임없는 산업과 산업 간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가라는 것은 그 끊임없는 산업과 산업 간의 전쟁에서 결과물이에요. 그 결과물로 태어나는 게 주가입니다. 그런데 이걸 수치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마치 이 수치에 뭔가 다른 어떤 숨겨진 뭐가 비밀, 마법 같은 게 존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모든 이론들, 막 기술적 분석상의 이론들요,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은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 끝은 뭐냐? 이건 수치적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인문학적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인문학적 개념. 왜 인문학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돈을 왜 못 벌었어요? 정말 확신 있는 곳에 확실히 내가 투자하지도 못했고, 확신이 있는데 왜 투자를 못했을까? 누가 그런 얘기 하죠.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런 얘기 막 하니까 너무 확실하다고 내가 잘못하면 크게 잘못될 일. 아니, 그렇게 확실하고 확인을 해서 계속 확신을 더해가는데 그걸 집중 투자를 못했다. 그 집중 투자를 못하니까 분산 투자를 하니까 수익이 나면 항상 수익 난 거를 조금 보는 습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버릇, 안 좋은 버릇이 생기는 거지. 이거는 사실 이거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 공통적인 입장에서 정말 바라는 바의 어떤 목표치는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의 입장에서 바랐냐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쪽이나 이걸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왜? 여기서 만약 중장기 투자가 계속 중장기 투자가 많아지면 결국은 증시는 수수료, 즉 세금이나 수수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수가 모자랄 정도에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이걸 활성화시켜서 단타를 계속하게 만드는 게 어떤 세금을 확보하고 수수료를 확보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주식을 막 쪼개놨죠. 쪼개놨잖아요. 그죠? 1,000원짜리 미만은 이런 단위로 거래하기는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만큼 활성화시킨 거예요. 거래를 활성화시킨 거예요. 그럼 뭐가 늘어나요? 거래가 활성화되면 세금이 늘어나지. 왜? 사다 팔았다 자주 하니까. 그럼 뭐가 늘어나요? 수수료가 늘어나죠. 그죠?
그걸 지금 이제 또 장외시장, 그러니까 이제 즉 우리가 장외시장을 활성화시킨다. 또 그리고 시간을 늘리겠다. 제2시장을 또 그러니까 KRX가 아니고 한국증권거래소가 아니고 다른 시장을 이용해서 제2시장을 또 넓혀나겠다. 이건 뭐예요? 결국 그 이후의 시간에도 거래를 하게 만들겠다. 그럼 세금을 걷겠다. 수수료를 걷겠다는 얘기예요. 이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결국은 내가 자주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세금과 수수료를 많이 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적은 비용으로 뭐죠? 경제학적 개념에서 적은 비용이라는 것은 돈, 시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 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인문학적 개념이잖아요. 수치적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걸 자꾸 수치적 개념을 대입하는 것은 결국은 세금하고 수수료를 많이 걷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 그러니까 봐보세요.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내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자리대야. 그럼 뭐가 늘어나요? 세금하고 수수료는 많이 냈는데 즉 이익은 없다. 이익은 별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돼갖고 여러분들 혹시 뭐 다들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명절 되면 식구들끼리 뭐 고스톱 이런 거 쳐요? 네, 쳐요. 쳐요? 네. 근데 아침에 돼 보면 혹은 그 고스톱 게임이 끝나고 나면 네. 본 사람은 없죠. 네, 다 잃었다고 해요. 다 잃었다고 하죠.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래요?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먹자고 네. 대라라고 하는 수수료를 떼는 거죠. 어. 수수료를 떼니까 결국은 딴 사람은 없어요. 많이 수수료를 냈으니까.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먹고 서로 뭐 마시고 했으니 썼으니 그래 된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수수료를 많이 내면 결국은 딴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수수료가 이게 얼마만큼 수수료 얼마 된다고. 그렇죠. 많이 버는 관점에서 보면 수수료 이거 얼마 되지도 않죠. 세금 얼마 되지도 않죠. 그런데 이게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금하고 수수료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냈는데 이익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 고수도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강원랜드는 늘 돈을 법니다. 그죠? 근데 강원랜드를 가신 분들이 돈을 못 벌어. 그 이유는 뭘까? 그만큼 수수료를 떼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게임을 많이 한다는 것은 수수료를 많이 내고 내가 세금을 많이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치적 개념으로 자꾸 이해시킨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인문학적 개념에서의 어떤 가치냐? 딱 하나지 정답은 자, 내가 그런 기회를 못 잡았을 뿐이고 그러니까 확신 투자를 할 기회를 못 잡았을 뿐이고 또 하나 주가가 확신 투자를 해서 몰빵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집중 투자 몰빵이라는 걸 했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질 못하는 거지. 왜? 증시라는 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올라가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요. 심리적으로 계속 흔들죠. 흔들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요. 그죠? 이거는 뭐다? 찌글찌글한 구간이다. 찌글찌글 내 심리를 계속 찌글찌글 괴롭히는 거예요. 그 구간에서 결국은 나는 못 참을 뿐이에요. 나는 못 참았던 거예요. 못 참아서 결국은 기회를 못 잡았을 뿐이에요. 인문학적으로 보면 심리학이 훨씬 더 많이 작용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주식시장입니다. 수치적으로 표현한 거 있죠. 심리를. 우리 앵커님 5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들어봤죠? 네. 그게 뭐예요? 추세를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추세를 표현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5이동평균선은 시장 참여, 즉 그 종목의 참여자들의
5일간의 심리적 이동 평균선을 의미합니다. 그걸 수치적 심리선을 수치적으로 표현한 게 5일 이동 평균선. 그걸 20일로 늘려놓고 보는 게 20일 이동 평균선. 그걸 60일로 늘려놓고 보는 게 60일 이동 평균선인데 그 말에는 심리적 이동 평균선이란 심리적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리적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 심리는 뭐예요? 인문학이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자, 이렇게 보자고요. 이거를 이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내가 오늘 제일 마지막 거를 실전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메타 한국 스타트업 퓨리오사 AI 인수 추진. 메타는 마크 주커버거, 그죠? 제가 예전에 한 2년 정도 됐는 것 같아요. 마크 주커버거의 누나 랜디 주커버거하고 제가 단독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지금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 찾아보면 랜디 주커버거 이렇게 쳐보면 제 영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독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랜디 주커버가 그때 방한한 적이 있었어요. 방한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코인과 관련해서 방한을 했었고 그래갖고 이제 한참 인터뷰를 해봤어요. 근데 이 랜디 주커버거는 이 마크 주커버거의 창의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높이 사는데 이게 이제 본인은 특유의 여성의 어떤 심리가 있어요. 안정성적인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랜디 주커버거가 회사를 이끌었으면 아마 이 메타가 이렇게 성장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마크 주커버거였기 때문에 이 메타가 이렇게 성장했을 거예요. 왜? 그는 도전 정신이 강하고 그는 뭔가 도전했을 때 뭔가를 인수하고 이런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끝은 뭐냐면 메타에서 한국 스타트업 퓨리오사 AI를 인수하는 것을 아마 이 1조 가까이 되는 돈을 더 주고라도 인수하려고 할 거예요. 왜? 그는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인터뷰한 그 바에 따르면 그래요. 이제 그때 동생 얘기도 한참 물어보고 했었으니까. 그래 이제 그때 이제 인터뷰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What's your pick 3 in Korea? 한국에서의 pick 3. 그분이 이제 책을 지은 게 있거든요. pick 3라는 책. 그분이 중요한 건 헬스, 프렌드, 이런 것들을 패밀리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자기 인생에서의 3가지 픽은 헬스, 건강, 프렌드, 친구, 그다음 패밀리, 가족 이걸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가족이 그렇게 성공해서 자기가 지금 어찌 됐든 그 메타라는 회사의 CFO 자리에 또 올라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인수는 하는 건 확실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퓨리오사 AI를 인수했네. 요까지 딱 끝내는 건 뭐다? 주식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아니에요. 그럼 이 퓨리오사 AI에 투자한 회사가 있을 거다. 왜? 이게 신기술이잖아, 신기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눠봐 드릴게요. 보통은 이런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회사는요, 크게 일반 개인이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제 투자 회사로 봤을 때는 창투사가 있고 창업투자사의 줄임말입니다. 창투사가 있고 신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신용기술평가사입니다. 신용기술을 평가해서 투자하는 신용기술평가 투자회사. 요게 이제 신기사. 그 다음에 창업투자회사. 요게 창업하는 곳에 투자하는 회사. 창투사. 요 2가지, 즉 비상장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요 2가지가 큰 개념이 있고요. 자, 그러면 상장회사에 투자하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자문사,
투자 자문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 이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명확하게 나누는 기준은 뭐냐? 여기는 상장사에 투자를 해요. 여기는 비상장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죠? 창투사와 신기사가 엑시트, 즉 우리가 자문사나 자산운용사가 엑시트하는 것은 주가가 올라야 엑시트할 수 있죠. 아니면 주가가 떨어지면 손절해서 엑시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들은 엑시트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있느냐? M&A. 또 하나는 상장. 그런데 지금 어디에 속해요? 퓨리오사 AI는 어디에? 메타의 M&A 되는 거죠. M&A에 속해요. 그럼 여기에 누가 창투사가 투자를 했든 신기사가 투자를 했든 수혜를 보는 종목이 나올 거예요. 창투사 두 군데가 등장합니다. TS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 둘 다 창투사죠. 자, 그럼 이 회사의 성격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아까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금 전이에요. 뭐 긴 시간도 아니야. 얘들이 엑시트할 방법은 뭐가 있다고요? M&A. 혹은 뭐? 상장.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M&A가 된 거예요. 그럼 엑시트 하죠? 할 수 있죠? 엑시트를 선택할까요? 메타가 인수하니까 우리는 돈을 그대로 둬. 계속 수익을 창출해야 돼. 라고 갈까요? 아니에요. 무조건 엑시트를 합니다. 100% 엑시트를 합니다. 아니, 이건 200% 확실해요. 엑시트를 무조건 해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회사의 주가를 보자고요. 자,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주가가 확 뛰었어요. 야, 1조 가까이 된 1조의 M&A 되면 얘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을 볼 건데 왜 이게 지금 주가가 갔다가 빡 떨어졌다가 또 지금 조금 좀 올랐다가 결국은 이 한계치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왜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왜 여기서 최근에 왔다 갔다 하지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답은 나와 있어요. 엑시트예요. 엑시트예요. 엑시트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단발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이걸 가지고 계속 수익을 창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단발성이라는 얘기예요. 한 번에 큰 수익을 거두고 끝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걸 주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대감. 이 기대감은 효미, 시방, 근접재산가로 나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이게 정확하게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된다. 그죠? 효, 미, 시, 방, 근, 효용 가치성, 그죠? 미래성. 이게 미래성이 있어요. 단발성인데 이거 한 방으로 끝이에요. 그냥 한 방으로 끝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거에 즉 퓨리오사 AI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지금의 어떤 기대감은 지금 여기서 살짝 나타나는 왔다 갔다의 기대감은 뭐에 대한 기대감이냐? 1조 더 주는 거 아니야? 1조 더 되는 거 아니야? 1조 이상이 팔리는 거 아니야? 아직 팔리기 전까지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만 시장에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여기 올라가는 구간에서 쫓아가는 게 맞을까요? 던지는 게 맞을까요? 100% 던져야지. 왜? 단발성이라고 얘기했잖아. 단발성.
얘들 TS 인베스트먼트나 DSC 인베스트먼트나 무조건 엑시트 한다니까. 100% 엑시트 한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지금 주가가 여기서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겠다는 게 나와요. 요 폭들은 점점 좁아질 거예요. 왜? 시간이 이제 점점 갈수록 M&A에 대한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점점 이 폭이 점점 좁아진다니까. 요게 요렇게 된다니까. 수렴한다니까. 요렇게 수렴한 주가라는 게 요렇게 수렴한다니까요. 100% 그럴 거예요. 내가 이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고 손에 장을 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이 안 되면 그 기사 하나로 뭘 하느냐 이런 데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오, 신고가 뚫고 가는 거 아니야? 신고가 가는 거 아니야? 왜? 신고가 뚫었으니까. 이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지금 명확하게 보니까 단발성이 맞죠? 앞서 보자고요. M&A고 얘들은 100% 엑시트 한다고 그래 보면 TS나 DSC는 단발성인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서 주식을 내가 집중 투자하겠다. 안 되지. 그럼 이거는 철저하게 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요? 뭐의 관점에서? 단기적 관점에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단발성이니까. 추자연의 관점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왜? 단발성이니까. 어딜 들어가서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릿대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란 얘기지. 단발성이다. 그럼 피해야 되는. 이건 오히려 기사가 나옴으로 해서 예산은 일단 좀 멀어지는. 즉 수렴하는 구간에서 보면 주가라는 게 이렇게 수렴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매도 자리대야. 여기서는 매수 자리대. 어떤 관점에서? 자, 보자고. 이렇게 수렴한다니까. 봐, 이거 지금도 이렇게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수렴한다니까. 그러면 여긴 다 매수 자리대야. 여기 다 매도 자리대였던 거예요. 수렴한다니까. 이렇게 주가가 수렴할 수밖에 없다니까.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봐보세요. 나중에 100%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수렴한다니까. 그럼 뒤로 갈수록 좁아지니까 뭐다? 그때는 오히려 급락을 맞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니. 자, 이렇게 기준이 딱 잡아놓고 보니까 내가 안 흔들릴 수 있겠죠. 내가 흔들리는 매매를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접해도 내가 나만의 기준점들을 세워나가야 내가 이걸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다는 확고부동한 뭐가 생긴다. 그 확신이 생겨야 뭐가 생긴다고? 그 정말 수많은 기회를 주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또 하나 그걸 언제까지 들고 찌글찌글하다고 해서 안 팔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죠. 내가 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야 결국은 진정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야 진정 뭐가 바뀐다고? 인생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딱 생각해 보면 답은 나와 있어요. 정답지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내가 정답지와 가깝다고 말씀드렸던 게 항상 공시분석 했잖아. 공시분석은 거의 이거는 정답지와 가깝다고 누차 강조드렸어요. 이번에 3번째 공시분석 했어요. 앵커님, 우리가 지난주에 3번째 공시분석 했죠? 네. 기억나죠? 네. 예. 그 종목이 뭐였느냐 볼게요. 제우스였어요. 제우스.
제우스. 자, 이 제우스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 제우스가 자, 매출액은 21%밖에 안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588% 증가했고 그다음에 법인세 당기순이익 330% 증가했다. 이건 어닝 얼스 케이크 수준은 아니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은 명확하다. 얘기 드렸을 거예요. 자, 보자고요. 한 주간 주가 추이를 좀 볼게요. 물론 한 주간 증시도 좋았습니다만은 자, 봐보세요. 우리가 여기 얘기했어요. 여기. 주가 빵 뛰었지. 또 빵 뛰었지. 어제 12%까지 또 갔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 그때까지만 해도 주가의 모양이 이래 했는데 빵빵빵빵빵 뜬 거예요. 이건 안 봐도 비디오라니까. 정답지를 그냥 들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답지를 안 봐요. 아, 나 정답지 안 보고 할래. 나는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답지를 안 볼래. 그 자기 실력 안 돼요. 자꾸 오답을 오인식 내 마음속에 오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차트가 답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이게 차트가 답이었어요. 정답지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 이 매출액, 그다음에 순이익, 영업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여기에 정답지가 있었다니까. 내가 공시를 3번 딱 들고 나왔어요. 항상 정답지처럼 움직여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정답지가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 공시가 매번 정답지의 내용이 하루에도 계속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뭐 2-3개 올라올 때도 있고, 뭐 한 달에 아예 안 올라올 때는 거의 못 봤습니다. 한 달에 1-2개는 꼭 올라와. 그럼 정답지 보고 하라는데 왜 자꾸 정답지를 앵커님 고등학교 때 우리가 문제 풀잖아. 그럼 본인 정답지 보고 했어요? 아니면 안 보고 했어요? 그냥 풀고 그 다음에 채점을 했죠. 그리고 오답 노트를 하고. 공부 되게 잘했는데 그러면. 열심히 자, 이런 열심히 했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결국은 뭐냐? 정답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거꾸로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답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걸 왜 정답지를 먼저 보고 본인이 푸느냐면 오인식을 안 하기 위해서요. 내가 오개념을 안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개념을 잡으면 오개념이 잡힌 내가 잘못된 개념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그다음에 그게 정답이 맞았다 할지라도 그게 뭐냐? 오개념으로 푼 정답은 응용적인 측면에서 다른 문제, 즉 바꿔서 나온 다른 문제, 응용된 문제를 대하면 틀리게 돼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래요. 주식시장이 오개념을 잡아놓고 자꾸 그러니까 뭐부터 자꾸 보는 습성이 생겼냐면 이게 완전 잘못된 거지. 오개념이 뭐냐면 차트부터 보는 습성이 생긴 거예요. 차트부터 자꾸 봐. 이런 공시 살필 생각은 안 하고 차트부터 자꾸 봐. 그래놓고 차트가 안 좋네. 이거는 필요 없어. 정답지는 필요 없고 오개념 나는 차트로만 봤으니까 차트가 안 좋네. 안 사. 이렇게. 이게 오개념이에요. 이렇게 이 잘못된 개념은 바로잡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부터 바로잡아야 돼요. 차트를 자꾸 먼저 보는 습성이 생기니까 항상 뭐가 생기냐? 종목부터 보는 습성이 생긴 거야. 시장 안 봐. 업황 안 봐. 종목부터 자꾸 봐. 왜? 차트 모양만 보니까. 오개념이 심어진 거지. 그러니까 정답지를 아예 안 볼 생각을, 정답지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종목 보고, 그 다음 업황 보고, 그 다음 시황을 보는 거예요. 항상 뭐부터 봐야 된다고? 시황부터 보고, 시장 먼저 봐야 되잖아. 왜 증권방송마다 왜 먼저 나와갖고 시장부터 막 얘기하냐고.
이유는 하나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야. 시장이 좋아야, 전체적인 숲이 좋아야 내 나무도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부터 항상 읊어주는데 항상 시장을 뒤에 봐. 종목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그 영역, 업황, 그 주변의 나무들이 튼튼하고 잘 자라줘야 나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종목 선택해놓고 업황 보고 시장 봅니다. 이게 잘못된 거지. 그 5개념이 뭐 때문에 심어졌느냐? 차트부터 보는 습성 때문이야. 이 5개념을 누군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금 잘못 심어놓은 거야. 결국은 이걸 먼저 봤어야 된다는 얘기야. 뭐? 공시. 기업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가장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져 있는 정보. 여러분들에게 정답지와 같은 정보 제공. 이게 공시예요. 근데 이걸 안 보고 자꾸 뭘 본다고? 차트부터 보는 습성이 생기니까 뭐가 되느냐? 자꾸 종목부터 선택한다는 얘기야. 아니라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배운 걸 자꾸 이렇게 되돌려 봐요.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왔던 걸 자꾸 되돌려 봐. 내 인생이 과연 테크니컬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인생이었는지.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뭐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직장에 취업을 합니다. 직장에 취업을 위해서 취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을 하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차곡차곡 모아가죠.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가고 집을 살 때도 막 5만 거를 다 체크해가면서 꼼꼼히 다 따져가면서 사기 안 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왔던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일확천금을 노려요. 물론 맞아요.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을 만한 곳이 맞아요. 해마다 기회를 주는 곳이니까. 해마다 10배짜리 종목이 나오고 해마다 20배짜리도 나오고 기회를 주는 곳이에요. 이만큼 기회를 많이 장사해갖고 이만큼 기회 주는 곳 없어요. 어느 부동산이 이만큼 기회를 줘요. 10배 올라가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만큼 기회 주는 곳 없어요. 근데 왜 주식시장에서는 그 기회가 안 되냐? 못 기다려서 그런 거예요. 못 참아서 그런 거예요. 왜 못 참느냐? 결국은 자꾸 차트를 보기 때문이에요. 차트로 보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 못 사요, 여기서. 왜? 다른 건 분석이 안 되니까. 저 겁나서 어떻게 사노? 근데 이 공시를 분석해 보면 겁나도 살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왜? 앞으로 회사가 엄청 좋아지는 게 보면 사야지, 그때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사야지. 근데 항상 뭐냐? 차트를 먼저 보는 습성 때문에 이상하게 거기서 사면 마음이 불안해서 또 금방 팔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그걸 내가 망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보시고, 자, 그 앞부분도 빨리 설명을 하나 할게요. 자, 금값 1년 새 44% 뜀박질했다. 이것도 지난번에 짚어왔던 거예요. 경제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내년 4,000불까지 오를 수도 있다. 금값. 그죠? 이 기사, 금 얘기가 최근에 안 나오는 기사들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지난주에 이걸 설명드렸죠. IT센. 이런 회사들 잘 보고 있다가 추세 탄다고 생각하면 추자연적 관점, 즉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그랬죠. 딱 보고 있다가 추세 딱 탄다 싶으면 접근하라 그랬죠. 그 어떻게 됐어요?
자, 이거 봐봐요.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지금 빵 2번 크게 띄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거의 30% 수준입니다. 순식간에 빵 뜬다니까? 이걸 미리 짚어준 거잖아. 이게 무슨 회사라 그랬어요? 이래 다른 걸 안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건데 한국금거래소가 자회사라고 얘기했잖아. 한국금거래소. 이 IT센의 자회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금값이 올라가면 금 거래량이 늘어요, 줄어요? 당연히 늘지. 금값이 올라갔는데 금 거래량은 늘어나지. 그럼 금거래소는 뭘 먹고 산 대로 금을 거래해주면서 수수료 먹고 산대잖아. 수익성이 좋아질까요? 개선될까요? 나빠질까요? 수익성이 당연히 개선되지. 거의 단기적으로 흐름 나온다고 얘기 드렸죠. 물론 이 회사가 뭐 환기 종목이나 그렇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끌고 갈 종목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추자연, 즉 추세 추종으로 봐야 되고 자연적인 수급. 자연적인 수급과 인위적인 수급의 차이점은 뭐라고? 같은 테마 섹터가 형성되느냐. 엘컴텍, 그죠? 한컴, DS. 자, 그런 회사들이 같은 테마로서 몇 개가 같이 동반 상승을 조금 했어요. 연속성이 있었어요? 연속성이 있었지. 빵 2번. 근데 두 번째가 훨씬 셌죠. 19%. 종가가 19%였어요. 플러스 19%. 이게 틀린 얘기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사회 현상은 정답지 같이 어떤 기술적 테크니컬한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바뀌거나 삶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역사적 계기, 역사적 사건은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투자가 전제되어야 되고 그 역사적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이걸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인문학적으로 내가 이렇게 돼야만 결국은 그걸 끝까지 수익으로 낼 수 있고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 그게 여기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치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조심스러워했던 그 부분들 굉장히 소중한 경험치예요. 집 샀다가 하루 만에 팔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면 1분 이내 팔고 싶어져 합니다. 사자마자 팔고 싶어져 하는 게 주식시장의 습성이에요. 왜? 수익만 나라 팔고 싶다. 1분이 지나도 팔고 싶다. 1시간만 지나도 난 팔고 싶어. 수익만 나라. 왜? 불안하니까. 수익 나면 또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잡지. 근데 집을 그렇게 해요? 집은 그렇게 절대 안 하죠. 여러분들의 살아온 방식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고 경험이 되는 거. 그 주식시장에서 자꾸 다른 방법을 찾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주식시장에 돈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식시장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시장은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돈을 잃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 여기서 딱 끝! 투자의 정답은 공시 분석에 있다 항상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님이 그동안 분석해 주셨던 세 가지의 공시 모두 주가 상승이라는 결과물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차트라는 한 가지 요소만 보기보다 5개념을 갖고 보지 않도록 다양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체크해 가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